경제를 1도 모르는 경알못을 위한 경제 토크 시즌 2. 자, 이번에는 정대영 송영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이번 대선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 주로 뭐 국민의힘 후보들이겠죠. 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권에서 현재 1위, 2위 하는 후보들은 다 정치 시민들이에요. 외부에서 이제 갑자기 입당하신 분들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계시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둘 다 대선 출마 선언도 하시고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하다가 좀 쉬기도 하고 뭐 그러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중에 뭐 좀 리뷰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탁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온 게 여기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네, 공정과 상식 좋은 말인데 이분도 뭐 보니까 그 뒤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없어. 그래서 조금 아직 뭐 공부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준비를 안 했고 뭐 경제 공부도 많이 안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좀 일단 공정과 상식에 맞는 좋은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만 그냥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 120시간까지도 근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부정식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워딩들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뭐 이게 신자유주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건데. 뭐 밀턴 프리드만 책을 봤다. 예, 뭐 그 프리드만 책 보면은 뭐 그분은 의사 면허도 없애자 이렇게 합니다. 프리드만. 왜냐하면 그냥 돌팔이들한테 가서 좀 고생하다가 각자 선택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바뀌자 뭐 이런 거잖아요. 안 가게 되면 돌팔이는 도태되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적당히 의사수를 늘리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는 의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정식품도 뭐 이게 이제 뭐 다 사실은 시장에서 걸러질 수 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피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120시간도 1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이것도 뭐 이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이제 뭐 이런 건 아우슈비츠도 118시간 일했다는데 좀 이렇게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얼마 좀 맞추고 단기적으로는 뭐 주 108시간. 그러니까 이게 한 달로 가면은 주 52시간이 계속 맞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게 뭐 탄력 근로제, 재량 근로제. 네, 뭐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응하기 쉽게 뭐 그런 걸 했다면 좀 유동하고, 아니면 조금 지금 뭐 주 52시간이 기르니까 뭐 조금 늘리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조금 너무 아직 이분이 조금 저기 그 현실 쪽에서 좀 공부가 좀 덜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조금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조금 기다려 보자. 왜냐면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뭐 이거 뭐 여기 너무 막 전혀 경제와 관계없는 검찰 쪽만 평생 하신 분이 경제 얘기를 하고 막 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제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그분은 이렇게 살아온 궤적을 보면 너무 훌륭한 분이잖아요. 뭐 저렇게도 훌륭해서 대통령이 하기에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좀 때도 묻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데 이분이 들고 나오는 게 지금 두 가지인데, 네.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탈원전제를 많이 들고 나죠. 본인이 감사원장 하면서 국권 이슈가 그거니까. 탈원전 저도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급하게 탈원전 한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가다 하더라도 원전이 상당히 받쳐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물론 탈원전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원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는 탈원전이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경제가 좀 나빠지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탈원전이 뭐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 좋지만 이걸 그렇게 막 너무 막 끝내는 건 아직 경제 전체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핵심 내용은 아니다. 또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이분도 대기업 정규직 얘기, 노동개혁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아까 다른 분 누구 박용진 의원이 했을 때 한데 공공부문 개혁, 공무원들 개혁이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대기업의 정규직도 뭐 기득권층이긴 합니다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기득권층에서는 가장 말단에 있는 가장 낮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개혁의 순서는 가장 늦게 공공부문 개혁이 먼저 되고. 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전체를 아직 보시는 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분도 좀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이 좋으니까. 이분이 좋지. 논란이 됐던 말이 그거잖아요. 왜 국가가 국민의 삶을 다 책임져야 되느냐.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좀 논란이 됐거든요. 아니 국민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지 왜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냐. 왜냐면 그런 워딩들을 여당에서 자꾸 쓰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뭐 그냥 잘 하시는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잘 나가시지 못하는 분은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뭐 그러면 가족들이 또 어려울 텐데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잘 나가시는 분들 그게 복지죠. 어려운 사람들을 나라가 어느 정도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만큼 책임지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나라 수준에 맞춰서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뭐 그걸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어려운 사람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국민을 다 뭐 똑같은 수준은 아니죠. 책임진다는 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성 후보들 국민의힘 내부에 있던 기성 후보들 중에 이제 큰 몫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홍준표 이미 대선에 한번 나오셨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있습니다. 두 분들은 다 대선 재수죠. 지난번에 나왔다 보면 다시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약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 홍준표 전 의원은 현 의원입니다. 현 의원입니까? 예, 홍준표 죄송합니다. 이 지금 제가 여기 뭐 국회의원 잘 몰라갖고요. 근데 뭐 로스쿨 폐지도 얘기하시고 그래 그런 걸 얘기했더라고요. 뭐 45할. 근데 이게 뭐 경제하고는 관계없고 경제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경제 문제도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별로 구체적이지가 않아. 예, 뭐 좋은 얘기 그냥. 그 전에 요번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난번 대선 때는 좀 봤어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이분이 참 경제를 잘 모르는구나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 노동자들이 뭐 한 억대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도지사 연봉 비싸게 받는다. 제가 도지사였잖아요, 옛날에. 경남도지사. 근데 그때 저건 경제를 참 모르시는구나.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참 왜냐하면 당연히 대기업에 있는 그 기능공, 그게 이제 기능공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높은 고위직이 아니고 뭐 한 30년, 40년 근무해서 이렇게 뭐 조립하고 이러시는 분들, 기능공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분들이 왜 1억을 받으면 안 되나? 도지사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보상 체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경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어쨌든 지금은 뭐 아직 본 적도 없고 경제 얘기를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떤가요? 이분은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예, 뭐 KDI 있었고 미국에서 박사고 하는데 경제에 관해서 이렇게 탁뭐 이렇게 와닿는 게 좀 없습니다. 없고 뭐 연금개혁 가끔 얘기하시는 연금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옛날에 연금개혁 좀뭐 노무현 대통령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좀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먼저 아주 땜질 처방 둘 다 땜질 처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지금도 계속 문제를 남고 있는 거죠. 연금개혁은 뭐 당연히 주제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 전체의 어떤 뭐 보상체계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공공부문 공무원을 좀 보수를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부터라도 직무부를 낮추고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이런 개혁을 하는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개혁, 금융 개혁, 조세 개혁 이런 거에 비하면 연금 개혁은 훨씬 작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만한 분인데 뭐 딱히 내놓는 게 없으니까 없습니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야권에서 새롭게 등장한 경제통이 윤희숙 의원이잖아요. 이번에 부동산이 걸려가지고 뭐 대선 주자 계속 가시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분이 내놓는 정책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도 KDI 연구원이고 그렇죠. 이분도 뭐 경제학 전문가라고 좀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내놓은 거 간단히 봤습니다. 뭐 이렇게 1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을 뭐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후도를 평가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분납형 뭐
주택을 해서 분양해서 뭐 쉽게 뭐 할 수 있겠다. 일단 한 30%만 먼저 내고 예. 나머지는 나중에 분납할 수 있게 뭐 그런 분양하는 것들 이제 그다음에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하겠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1주택자 세금 완화하는 문제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1주택자가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크지 않고 우리가 보유세가 이게 뭐 OECD 평균보다 많이 낮고 미국보다는 아주 많이 낮아요. 그게 이제 재산세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1주택자들이 많이 적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중요한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불편한 진실인데 1주택자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한 우대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생기는 겁니다. 1주택자인데 아주 비싼 집에 사는 1주택자. 지금 뭐 윤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네. 강남이나 서울이나 뭐 수도권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거 한번 냉정하게 봅시다. 저기 서울에 있는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거 한 채 가진 사람하고 지방에서 뭐 3억짜리 아파트 세 채 가진 아파트나 집이거나 세 채 가진 사람하고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 윤 기자께서는 3억짜리 세 채가 19억이고 20억짜리 하나 가진 사람 누가 더 20억 가진 사람이 부자죠. 네. 그리고 세금도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런 논리에서 본다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자기나 자기 지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뭐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분이 또 서초동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초동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많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나 자기 지지 세력. 이분도 뭐 어딘가 집이 있겠죠. 뭐 괜찮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디가 집도 있는데 임차인이. 그러니까요. 그 집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일가 1주택자 문제 혜택이 많으니까 1주택자는 자기 1주택자이면은 이제 임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내 친구 있던 얘기입니다. 뭐 그런 애들 많아요.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살아요. 근데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또 다른데 전세를 가요. 강남에. 그리고 고주택을 월세를 세게 받습니다.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왜냐면 1주택자니까. 그렇죠. 합법적으로. 그리고 월세는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받아도. 100만 원이 뭐예요? 세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300만 원? 근데도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네, 그럼요. 현금으로 딱 들어오고. 네, 그건 계좌로 들어와도 세금 안 냅니다. 합법 비과세 대상입니다. 1주택자는.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뭐 노후주택 이건 그 환경 문제도 생각해야죠, 그죠? 그렇죠. 집이 쓸만하면 그냥 써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노후도를 고려하지 않고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뭐 공급이 더 잘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이렇게 현재 정부가 공공재개발이라는 걸 붙였잖아요. 재건축 그건 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좀 인센티브 주고 좀 재개발, 재건축 빨리 해서 그 임대주택도 같이 많이 짓고 해서 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 이건 뭐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노후도를 보지 않겠다, 안전도 진다 이런 거 안 하는 건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노도나도 재개발하겠다고 멀쩡한 집들을 다 때려 부실 텐데. 그렇죠. 환경 오염도 사실은 심각한 거고. 너무 갑자기 공사가 많이 일어나면 또 그분들 이사 나가느라고 전세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뉴타운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2008년 뉴타운 열풍 때 그때. 그리고 뭐 분납형 분양주택인데 이거 뭐 해볼 만한 건데 결국 분양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공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분납형을 해도 좋은 지역에서 분납형을 해줘야죠. 그렇죠. 이건 뭐 분납형 해서 좀 돈 없는 사람들이 좀 천천히 뭐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 지금도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하면은 이 금리가 싸니까 분납형하고 별 차이가 없지만 뭐 이런 거는 해도 뭐 괜찮지만 결국은 이런 거 하려면 주택 공급이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다 그냥 헛겁니다. 입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원칙만 얘기하는 그건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없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자, 오늘 저희의 이런 리뷰가 여러분이 내년 대선에 그 좋은 후보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